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2015년은 민주노총으로서는 여러 가지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창립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사상 처음으로 조합은 직선제로 지도부를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와 맞짱 뜨겠다는 기치로 당선된 신임 지도부 인터뷰. 오늘은 이영주 사무총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로 선출된 사무총장 이영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혹시 별명 있으세요? 저희 아이들은 그냥 영주쌤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교조에서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직책보다 항상 주변 분들이 영주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때요? 이게 애들이 부르는 좀 보편적인 별명인가요? 아니면 좀 각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별 이렇게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영주쌤 하고 이렇게 쫓아오고 이러고, 그다음에 정교조 일하면서도 항상 주변에서 그냥 영주쌤 이러면은 왜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어느 선생님께서 그 반 아이가 본인의 이름 뒤에 그냥 쌤이라는 걸 붙이고 성을 뗐다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게 기분이 안 나빴지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애정의 표현? 친구, 동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과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영원한 친구이고, 그리고 또 동지들 간에는 노동조합에서 서열이나 직책이 아니라 모두가 수평적인 그런 동지로서 서로의 호칭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사실 인터뷰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선생님이시니까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희 때는 이렇게 교사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요, 워낙 교대 자체가 학비도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일단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사 발령받고는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던 게, 내가 정말 교육에 정말 이렇게 철두철미한 그러한 그 관점 없이 들어와서 아이들 앞에 서는 게 죄를 짓는 건 아닐까, 이런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을 만났을 때보다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겠다. 이게 이제 처음 고민이었고요. 굉장히 겸손하셔. 근데 지내다 보니까 교육이 교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과 성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은 정교조라는 조직에 감사하는 게 끊임없이 교사인 나를 성찰시키고 반성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극을 줬던 그런 조직, 그리고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도 끊임없이 이 사회 변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에 임용되셨어요? 저는 87년입니다. 87년? 그럼 전교조 1세대? 그렇죠. 교협이, 그러니까 전교협이 떴을 교협. 때부터 활동을 했죠. 그러시구나. 사실 87년에 6월 항쟁 그 시기에 학교는 굉장히 또 이렇게 참담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마디로 6월 항쟁에 참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대학교 아니면 학교요. 학교, 학교 발령난 이후에, 발령난 학교에서. 퇴근 이후에 교사들이 그 6월 항쟁에 참가를 못하게 하려고요, 교문을 닫고 갑자기 전 직원 회의를 막 소집하고 다 출석 체크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부터 사실 조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1세대시구나. 정교조 얘기도 좀 해주시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로서 예. 지금까지.
재작년에 이제 처음에 정교조 수석부위원장이 됐을 때 그 한 후배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닫힌 교문을 열며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이거 수석부위원장님 아니세요? 하고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닫힌 교문을 열며의 그 거의 이렇게 끝부분에 가면은 그 정교조 그 발기인 대회에서 그 선봉대가 이렇게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우리가 이 팟캐스트도 하지만 노동과 세계 저 인터뷰도 기사도 쓰거든요. 네. 그 사진 좀 주세요. 사진 자료 사진으로. 사진이 굉장히 흐린데 그 후배가 영화를 보다 그걸 캡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아무래도 선배님인 것 같은데 하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재작년이죠. 2013년에 정교조가 이제 법인노조 탄압을 받으면서 정교조가 다시 투쟁 선봉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석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투쟁 선봉대 대장으로 서면서 25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역사가 돌고 도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었는데요. 실제로 정교조 활동은 저에게는 이제 그러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곳이 이제 견딜 수 없고 내가 교사를 계속 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하는 갈등 속에서 가장 학교에서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전교협이었고 그리고 전교조였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이제 사실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노동조합 정교조에게 부여받은 책무성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저는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조직화해내는 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떠한 인간을 육성해낼 것인가 하는 고민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변혁적인 인간을 육성해내는 게 우리 정교조가 부여받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사명감이라 생각합니다. 정교조 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참 지대해요. 그죠? 예. 뭐 정교조 키즈라고 얘기하는 세대도 있고 심지어 조중동은 전교조 민노총 등 이렇게 씁니다. 항상. 그죠? 네, 정교조가 앞에서.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농담으로 정교조보다 왜 이렇게 낮은 민주노총으로 갔냐 막 이러는데 사회의 영향력으로 보면 사실 정교조가 높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노총 소속의 그 노동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위상 이런 것은 정교조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직으로 거듭날 때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노총 20년이라고 하는 2015년 그런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교조가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또 성찰할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사실 저는 언젠가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저희 그 교육 공공성 관련 선전지를 이렇게 막 나눠드리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 한 분이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조에 대한 이제 그 안티적인 발언을 막 하시면서 여기 쓰레기 생기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교사들이 왜 연가를 내냐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분께 드렸던 말씀이 저희는 지하철 노조가 파업할 때 파업 지지했습니다.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단지 지하철 그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 전교조 교사들의 단체 행동도 감수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민주노총 내에서도 좀 아쉬운 게 항상 노동자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교조 교사들을 바라보실 때 선생님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동지애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노동운동적 관점으로 만나시다가 교사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학부모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입장으로 다시 교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교원평가라든지 성과급 이런 부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셨는데 저는 학부모로서 수요자로서 바라보는 순간 이것은 신자유주의에 말려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를 바라볼 때도 철저하게
교육 노동자로서 그리고 노동운동적 관점에서 정교조의 사업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서 아마도 중요한 것은 보수 언론들에 의한 그 여론 작업에 사실은 우리 동지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휩쓸렸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쯤이었는데 제가 교원평가 반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 활동을 하시던 분이 너무 놀랐다고 선생님도 교원평가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정교조가 10년을 교원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쟁을 벌이고 하고 요즘에 교원평가를 찬성하시는 그러한 그 동지들을 뵙지는 못하는데요. 바로 한 10년이라는 벽을 통해서 정교조의 그 활동들이 노동운동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재확인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정교조는 교육운동이자 노동운동인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 사회공공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공공성 운동이지만 노동운동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하종강 선생님이 한겨레 신문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도노조 파업을 하면 사회공공성을 위한 파업이어서 지지하는데 임금 인상 투쟁은 반대한다. 그렇죠. 속상하다. 아니 그럼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떠나서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노동운동이고 노동자 운동이다.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 정교조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학교 교육에서 끊임없이 노동과 삶이 분리되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받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민주 시민적인 소양보다는 기본의 그 정권과 자본의 논리에 익숙한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사고하고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교조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정교조가 아니라 우리 민주노총. 네.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그 순탄치만 않으셨을 텐데, 정교조 활동하시면서. 예.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정교조가 이제 법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두 가지 얘기만 좀 요약해 주시죠. 굉장히 저희도 사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저희 자신이 굉장히 성장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이제 법외노조 탄압이 들어오던 어느 시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9월, 10월은요 하루에 진짜 2-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막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교선 자료 만들어야 되고 이제 조합원들께 나갈 그 분해 토론 자료 만들고 막 이러면서 거의 밤 새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학교 방문 끊임없이 하고 이제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이 시간이 가나 모르겠다 막 이 생각을 들면서 그때 딱 생각했던 게 법외노조 통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이 참 한 달이라 다행이다. 이거 길게 살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 어느 날 그날도 한 새벽 2-3시쯤 이제 집에 도착을 해갖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조합원으로부터 지지받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그 집행부가 있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단결 투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단결 투쟁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 지도부가 과연 우리 시기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기에 조합원들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집행부로 이 시기를 넘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대의원대회에 가서 사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사랑 고백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행운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저희 그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를 생각하면 저희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전 조합원이 그러한 그 마음으로 2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심에서 가처분 인용되고 또 다시 합법노조로 돌아서고 다시 또다시 그 2심에서 1심 패소하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1심 패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께서는 이제 사실 그 1심을 승소할 거라고 너무나 믿고 계셨고요.
그때 그 상황에서 1심이 딱 패소되고 저희가 이제 다시 그 결의대회를 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아니 왜들 이러시지? 막 이 얘기를 했는데 그날이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조합원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법의 노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뽀대 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정교조가 언제 합법노조인 적 있나요? 늘 학교에서는 법의 노조였는데 근데 이제는 훨씬 더 자유롭다. 이제는 훨씬 더 지향점을 원칙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겠다. 저는 1심 패소 후에 우리 조합원들의 축제와 같았던 그 결의대회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교조 조합원이 가졌던 가장 원칙적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축제와 같았던 조합원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투쟁 속에서만이 노동자가 성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진보적으로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었고요. 아마 많은 그 동지들께서 기억하시는 거는 무엇보다도 정교조가 법의 노조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 총투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사실 많은 활동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을 했습니다. 불안했죠, 사실은. 부결되면 어떻게 뭐 이런. 그러니까 솔직히 정교조가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쟤네가 지금 그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그냥 결국은 무릎 꿇으려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은 그 순간에 원칙적인 성장을 해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합원들께서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 그러니까 항상 간부들의 조직이었던 그런 노동조합이 나는 이 정교조의 앞날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이었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활동가들은 굉장히 지쳐있고 우리 조합원들은 이거를 감당 못해.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이렇게 이끌어야 돼라고 하는 대중 추수주의에 굉장히 많이 현혹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권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우미나 정책과 똑같은 것은 아닌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조합원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적 성장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번에 직선제도 이거와 연장선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수많은 정책과 후보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합원이 스스로 논쟁도 벌이고 선택도 하고 비판도 하는 그 과정. 저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조합원 교육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진보적 그리고 정치적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합원들 믿고 나가는 그런 집행부였으면 합니다. 그래요. 자연스럽게 민주노총 우리 정교조에서 우리 민주노총으로 네. 넘어왔습니다. 쉽진 않았을 텐데 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선거운동까지 그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그 정교조에서 현직으로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출마 의견을 말했을 때 이제 정교조 내에서도 출마하면 그 이후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학교는 어떻게 돼? 정교조는 어떻게 돼?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계산을 전혀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계산하기 전에 일단 가장 고민 지점이 98년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의 속에서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던 그 부분이 사실 정교조한테는 굉장히 아픈 경험이거든요. 합법화하고 연동돼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정교조가 선택한 건 아닌데 그 시기에 그 해에 정교조는 합법화가 됐고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교조 합법화를 그냥 마냥 행복해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정리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죄와 같은 어떤 책무감이 있었고요. 사실 요번에 출마하게 된 한상균 그 쌍차 지부장이 바로 그 정리해고라고 하는 부분에 상징적인 그런 쌍차 투쟁을 이끌고 있었고 이미 이 99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10년이 넘은 이 시기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노동운동에서 적어도 정리해고는 정리하고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는 정교조 조합원으로서 내가 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사실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제가 이번에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었어요. 저희 남편의 첫 이야기가 본인의 일을 왜 나한테 물어? 항상 본인이 결정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제가 정교조 선거 출마하고 이러는 부분은 항상 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은 출마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집행부는 구속 해고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좀 밟아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이 시기에 구속과 해고는 영광 아닌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출마해도 된다는 동의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요. 사실 정교조가 올해 이제 법의 노조 될 가능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바로 직권면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사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은 아니다. 그리고 적어도 박근혜 정권 2년과 정면으로 맞짱 떴던 정교조에서 이제는 민주노총이 박근혜에 남은 3년을 맞짱 떠야 될 시기이고 이 시기의 역사적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돌이키기에는 또다시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정말 이렇게 절박한 노동자들의 승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요 당선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지금 당시 한상균 후보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직선제로 열린 전국의 그 노동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생각을 호소하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다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머리로 사고했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그 가장 중심적인 현안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민영화 저지라고 정말 굳건하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장 강력하게 투쟁으로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운동 2달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던 게 내가 정말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하면서 매일매일 가는 게 정리해고가 되는 사업장, 직장 폐쇄로 인해서 민주노조가 말살되고 있는 그 탄압을 받는 현장들, 그리고 비정규직의 그 차별의 현장들을 매일매일 봤는데요. 정말 맞게 가슴이 아파서 투쟁하십시오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 가서 정말 죄송한데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십시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2달이라는 기간이 머리에서 가졌던 저의 노동 현안이 제 가슴으로까지 20cm가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에는 다니면서 이 상황이면 이러한 심장이면 이제는 정말 맞짱 뜰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가슴으로 그리고 심장으로 3년 동안 민주노총 사업 해나갔으면 하고요. 정말 그러한 결의로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균, 최종진, 이영주 선거본부의 키워드 같은 걸 꼽아보면 절박하다. 예. 박근혜와 맞짱 뜨겠다. 총파업. 이런 거잖아요. 예. 절박, 맞짱까지는 다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총파업. 어떻게, 언제? 이겨야 되잖아요. 예. 총파업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절박하기 때문에 맞짱 떠서 총파업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총파업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유세 기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 총파업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총파업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없을 상황까지 와버린 민주노총의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파업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그런 노동의 후퇴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할 수 있냐 없냐의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은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파업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노동자의 무기를 쓰지 말아야 한다면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대답들을 못 하셨어요. 단 하나 우리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서는 간부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 조합원들은 직선제를 통해서 해봐라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저는 저희가 간선제였다면 아마 선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민주노총의 간부님들 그리고 핵심적인 활동가들이 봤을 때 우리 조합원들은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거 조직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은 바로 그래도 해봐라. 우리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뭘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직선제를 통해서 바로 집행부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완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권 3년 차로 들어섰고요. 지금 나오는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은 지난 2년과 달리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노동 탄압이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 정도가 아니죠. 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저들도 올해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선거 없는 해. 예. 아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씨께서. 그래서 박근혜에게도 아마 올해를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민주노총에게도 더 이상 후퇴를 할 수 없는 맞짱의 시기가 바로 올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1, 2월에서부터 비정규직 투쟁 이제 다음 주부터 정면전으로 그 비정규직 철폐 투쟁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3, 4월에는 이제 그 입법 관련해 갖고 이제 각종의 그 노동의 현안들이 다 몰려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국회 투쟁 진행을 하면서 바로 이제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들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단투와 함께 바로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이제 우리 장글에 살리자라고 하는 장글에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그다음에 최저임금 1만 원 확보 투쟁 등을 통해 갖고 전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 사업을 올해는 핵심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맞서는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힘들이 모아지면서 올 하반기에 총파업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계획한 로드맵입니다. 중간에 만약에도 박근혜 정권에 더 적극적인 도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총파업의 시기는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할까? 지금 이 시기에 민주노총 조직 확대가 가능해?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믿습니다. 저희에게는 박근혜 동지가 있고요. 박근혜 동지가 분명히 지난 2년 동안은 전교조의 조직부장이었으나 이제 앞으로 3년간은 민주노총의 조직부장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포부 또 공헌함 이런 것들을 또 실현하는 것을 이제 겨우 이제 일주일 지났을 뿐인데 그죠? 네.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던가요? 선거운동 때와 또 정작 민주노총 와서. 사실 선거운동 때는 저희가 하고 싶은 말, 그다음에 저희가 실현하고 싶은 꿈들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현실로 돌아왔죠. 사업안을 이제 구상하고,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현실적인 고민으로 돌아왔는데요. 요즘에 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제 민주노총이 지금 총국에 계시는 동지들과 이렇게 계속 면담을 하면서 사실은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지는 지금 막 이렇게 온갖 두통에 시달리고 계시고 어떤 동지는 막 탈모가 지금 3년째 진행된다고 하시고 제가 한 동지는 이름을 밝힐 수 없으나 지금 탈모제를 선물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어떤 동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이염에 뭐 결막염에 해갖고 이렇게 몸 전체적으로 지금 또 염증들이 계속 돌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유가 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노총 총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노동조합의 모든 그 동지들께서 앓고 있는 그런 가슴 앓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빡세게 일을 하고 몸은 다 망가지는데 내 이 노동이 내 운동과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만족도, 그다음에 그러한 그 확신이 없을 때 갖게 되는 좌절감, 그리고 그 도구화된 노동으로서의 소외,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정교조에서 저희가 이런 농담 하거든요. 노동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닌데, 교육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닌데 정교조 때문에 못 살겠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민주노총에 와서 일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바로 정말 운동의 메카에 왔는데 다들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 저는 사실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수업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저는 저희가 자본과 정권을 비판하지만 우리의 그 삶의 태도가 자본과 정권의 운영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인간을 그 개별화시키고 분절시키고, 그래서 그 개개인의 그 결합력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통제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만들어버리는 자본과 그 정권의 인간 통제 방식, 노동자 통제 방식을 우리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은, 저는 저희 교실에서의 수업은 철저하게 협력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그리고 바로 이 체제 전복을 위한 그런 인간형이라고 생각하고, 체제 전복을 위한 변혁을 위한, 네. 그 변혁적 인간을 어떻게 우리는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그게 저희는 이제 협력학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민주노총에 와서도 또다시 느낀 게,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수많은 동지들께서도 사실은 그 분절적이고 그리고 개별화된 이런 삶 속에서 결국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협력적인 그러한 그 삶을 그 상실한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요새 사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부터 협력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부터 어떻게 더 그 통합적이고 소통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자본과 정권의 정면으로 맞짱 뜨는 그러한 그 민주노조를 만들어내는 심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민주노조 내부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 힘으로 정권과 자본에게 정면으로 맞짱 뜨는 민주노조로서의 민주노총의 그러한 사업들을 완수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고민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물어봐야 될까 말까를 사실은 조금 고민했는데, 보통 그 여성 사무총장, 뭐 최초의 여성, 뭐 이런, 저는 사실 이렇게 최초 여성, 이게 꼭 그렇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객관적 사실로서 최초의 민주노총 여성 사무총장이세요. 네. 혹시 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뭐 이런 고민들을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가까운 그 동지께서 어느 날 막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노총의 사무총장은 이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말씀드린 게, 지금 동지께서 상상하는 사무총장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사무총장은 가부장적 남성 구조에서 전형화된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그걸 상상하면 당신이 사무총장에 출마하고 나는 나의 방식의 사무총장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당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축하의 글을 하시면서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엄마예요, 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민주노총 역사 속에서 사무총장을 엄마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무총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노동,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에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이 항상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평등한 민주노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실현되는 노동운동이 가장 진보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여성운동가들이 많이 고민하니까 그거거든요. 막스를 넘어 페미니즘으로.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에서 갖고 있는 남성들의 그 전형화된 그리고 그 보수적인 그 사고를 깨야 진정한 평등한 세상, 노동 해방의 세상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이것이 갖게 되는 역사적 의미를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민주노총 역시 가부장 문화, 그다음에 성평등, 아픔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성찰하고 뛰어넘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래 팟캐스트는 사실 시간 제한이 없어야 마땅하나 이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직선제의 효과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역사와 달리 지금 직선제로 진행된 민주노총에서 가장 컸던 성과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내가 민주노총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 내가 민주노총 조합원인지 몰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바로 이제 우리의 80만 조합원이 내가 민주노총 조합원이었구나라고 하는 확인을 가졌던 시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지금부터의 민주노총의 가장 큰 재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이 위원장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상층 간부만이 알고 있던 정말 언론에다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이 누구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덕담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드디어 우리 조합원들께서 민주노총에 기대를 하고 그리고 민주노총에 어떤 희망들을 말하기 시작하셨다는 거. 저는 이 힘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총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 생각하고요. 적어도 직선제 첫 임원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책무성, 저는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의 변혁의 중심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서민 모두를 위해 바로 민주노총이 중심에서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명확하게 자리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5년 바로 우리의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은 확고하게 다져지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3년 무엇보다도 동지들과 함께 힘차고 그리고 행복한 3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와 맞짱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세하시듯이 하셨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절박한 노동자, 서민, 민중의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총파업으로 맞서는 사상 첫 직선 지도부의 이영주 사무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곧 민주노총 사무총국 인사 개편이 있을 예정이어서 제가 어떤 직함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